자, 그러면 분당 정치 시작을 볼게요. 자, 지방에서 견고하게 기반을 구축하고 계속해서 세력을 확대한 사람은 그 일사세력을 주도한 소윤 정권이 그 그러니까 확대한 살림은 일사사를 주도한 소윤 정권이 그 권력의 원천이었던 중종비의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몰락함으로써 정계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고 결국엔 선조 때 이제 정계 주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정계 진출은 혼적 계열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 살인의 우세를 차지한 데에도 혁명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훈축계적 요소가 계속 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잔존하고 있었던 이 훈축 정치를 척결하는 걸 둘러싸고 이견이 노정되었고 결국에는 이 분당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최초의 분당은 그러니까 당이 나눠지는 거는 동인과 서인의 군영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것은 선조초에 활발히 진출해 보였던 살인 내부에서 기성관료와 신진관료 사이의 분열의 뿌리를 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조 잔량의 지위를 둘러싸고 자량의 지위를 둘러싸고 심의견하고 김효 박목에서 비롯되었다. 심의견이라는 인물은 명종비의 친제로서 척신이었지만 평소에 살인들 옹호하여 많은 살인계 인물들 등용했고요. 이때 그의 도움을 받아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은 그들을 자신의 동조자로 인식을 했죠. 그래갖고 이 신의견은 되게 보면 좀 기성관료들이 되게 많아요. 기성관료들 살인색 중에. 자, 그러나 전국이 점차 살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신의견에 의지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신진사회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척신을 이제 배척하는 그 기세가 이제 좀 강해졌죠. 그래서 그를 두둔하는 기성 관료들을 공격하였으니 여기에서 분당의 계기가 되었다. 때마침 이조전량직을 둘러싸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직인데 이조전량은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5품 이하의 하위 관리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이조전량이. 그리고 자척권이라 해가지고 자기 후임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조 전략을 통해서 엘리트 코스를 또 밟을 수 있죠. 청유직 같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자, 이거 둘러싸고 누구하고 심의견과 김영의 방목이 포면화되면서 심의견을 중심으로 기성관료는 서인, 김용을 중심한 신진관 동인 이렇게 불리면서 붕당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 붕당의 추전은 그 당시 이제 훈적 청취의 척결 문제에서 간옹의 대립과 살인 내부의 엄격한 자치 비판에서 유래된 것이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인은 양시 양비론을 주장했어요. 양시 양비론. 그래서 서인과 동인들 한편에 두지 않고 둘 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 이가 어디에 이제 위탁하냐면 서인으로 이렇게 자정을 하게 돼요. 결정해갖고 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분당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서인은 그 기성살인들 중심이야. 그러니까 좀 동인에 비해서 좀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밀렸어요. 세력이. 근데 이 이가 거기에 서인 속에 들어감으로써 이의 이제 그 제자들 있죠. 이의 제자도 같이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인들이 이제 이를 중심으로 학파들로 구성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분당이 아니라 이 분당이 학파와 연결돼요. 예. 그래갖고 바뀌어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에 이제 그 자정에 의해서 학연성을 띠게 되고요. 그 분당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를 원리로 하는 분당 정치가 시작됐다. 그래서 원래 분당은 초기에는 동인에선 이항과 조식계열 운인들이 많았으며 학연에 의한 정치 집단의 색채를 띄었지만 서인의 경우에는 그냥 신진관료 공격받는다는 그 서로 간의 피해의식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근데 아까쯤에 이의가 그 결정되면서 이제 뭐냐면 학연성을 띠게 된다. 양정파등. 자, 이의 서인의 자정은 당면한 정치 세력의 상황에 위한 것이긴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학문적 입장에 뿌리를 뒀다. 그래서 이항학문은 주지론에 입각해서 대리 명분
이런 것들만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인근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의 이제 대의 명분은 훈적 정치의 요소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훈적 세력의 비리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근데 이거는 야당일 때나 필요한 거지. 그 당시 살인은 집권 여당 아니야. 그럼 집권 여당이면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민생 문제 해결 필요가 있겠죠. 특히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민생 문제 해결이 되게 중요했어. 그러니까 도덕적 명분보다는 실리가 강조되는 어떤 실제로 이제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서인 동인들의 이제 그런 그 정책들에 대해서 이의가 딱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인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주장했던 이통기국론 있죠? 이걸 바탕해서 현실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의는 현실 문제보다 관심을 갖고 그 잔존에 있는 구체적 요소를 척결하고 또 기층 사회의 어떤 복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의는 뭐 그 당시 수미법을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반군 수포제를 폐지하자 등등 개혁안을 제시했어요. 자, 이 문화의 가세에도 불구하고 서인은 한동안 열세를 멸치 못하다가 이 동인이 이제 우세였죠. 이게 동인에서 서인으로 바뀌게 된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이 동인인 정현임이 모반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이 정현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동인이 아니었어요. 서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동인으로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 서인층에 있던 배반자가 된 거지. 근데 이 정현임이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저쪽 이제 자기 고향인 전주 지역으로 이제 뭐냐면 낙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군사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또 이 사람이 사상이 좀 약간 그 위험해요. 그 왕이 헌명하지 않으면 갈아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천하가 공물인데 이게 왕의 것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은 당연한 소리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게 혁명적인 사상이었어. 조선왕조에 보면 되게 위험한 사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현이 모반을 일으켜서 이 사람을 이제 뭐냐면 죽인 사건이 나요. 근데 정현이만 죽인 게 아니라 정현이가 조금만 가까운 사람 다 죽였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갖고 그때 동인주의 상당수가 처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정현의 사건을 계기해갖고 이제 이걸 계기해서 서인이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정치의 건조의 사건이 터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조는 정실 그 왕비로부터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다 후궁의 자식들만 있어요. 근데 그 후궁의 자식들 중에 좀 약간 그 뛰어난 얘가 뭐냐면 강해군이야. 근데 강해군은 그 어머니가 일찍 죽었거든요. 공빈 김씨가 그럴 거야. 강해군하고 그 임해군인가? 그 두 명 놓고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임빈 김씨인데 임빈 김씨가 이제 신성공을 낳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요때 정철이 세자를 정할 걸 건의를 했어요. 그때 정철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상이나 뭐 유성룡이나 그런 사람도 같이 해서 같이 건의하자 했는데 실제 건의는 정철이 한 거야. 그걸 이제 뭐냐면 열받은 그 선조가 정철을 유배시켰죠. 이 건전의 사건. 건전한 거는 후계자를 세우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물론 이건 이 건전의 사건 내막은 그 정사는 없어요. 그 연료치 기술사 야사에 있는 내용인데 자 하여튼 이 건전의 사건과 이제 정현인 사건, 정현인 사건과 건전의 사건이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정철이 정현임의 사건 모반 사건 때 위관이었어요. 그래서 정철이 왕명을 받고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지경이었던 그 뭐냐면 서인들이 아니 동인이 그거에 대해서 정철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근데 정철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생각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그 뭐냐면 전현희 모반 사건이 기축옥사라고 하죠. 이 기축옥사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되게 이제 어떤 계열이 많냐면 그 당시 이제 조식 계열이 많았어요. 조식 계열. 예. 조식이나 서경덕이나 그런 계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열들은 이 정철을 건전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니까 이 정철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그런데 유성룡 같은 남인 계열들은 뭘 정철을 주입 필요 있냐, 유배분하고 끝나지. 그래서 이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동인안에 좀 온건파였던 남인, 그리고 강경파였던 북인 이렇게 나눠져. 예. 그래서 남인은 주로 이양 계통의 학파들이고, 북인은 조식과 그다음 서경덕 계통의 학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 이제 남아있었던 훈적 세력도 거기 가담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조식 계통의 학파들은 대북이 되고, 그다음 서경덕 계열은 소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남아있던 훈적 세력들은 또 누구한테 갈아끼는 거야? 대북으로 넘어가게 되죠. 뭐 이렇게 나눠졌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선조 때는 임진왜란 전까지는 서인, 남인, 북인이 서로 비판하면서 견제를 했고 분당 정치 지탱했고요. 선조도 이 이후부터는 서로 간에 뭐냐면 세력 균형 유지하려고 했어. 처음엔 서인, 동인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죠? 임진왜란이 터지죠. 임진왜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임진왜란을 보죠. 자, 임진왜란은 이제 풍신수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간의 전국시대는 이제 끝나고 통일국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풍신수기는 자기에게 반대했던 영주들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막단 해외 무역의 이득을 채우고자 20만 대군을 보냈어요. 근데 풍신수기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임진왜란이 익힌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일본한테 정립이 안 됐어. 그래서 여기 자기 영주들을 군사력 악화시키려고 보냈다는데 거기 보낸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친위군들이에요. 예, 뭐 갓도 기요마사 그런 사람들은 다 친위 부대들이야. 거기다 모리시 가문들은 좀 연합해서 보냈고 반대쪽이었던 이에야스는 오히려 안 보냈어. 그 이에야스부터 이제 그 당시 봉지를 이렇게 교환을 했거든요. 에도 지역으로. 예. 그래가지고, 뭐, 이 핑계도 안 갔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볼 때는 이제 반대 세력이 아니라 이제 자기 친위 군대를 보냈으니까 이건 좀 안 맞고, 왜냐면 또 반대 세력을 보내면 조선에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당시 뭐 일본이 국가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고, 오히려 일본 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일본이 봉건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영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전이기 때문에 뺏어갖고 줬는데 이제는 없잖아. 통일됐으니까. 그러니까 영지 확보가 주요 목적이었을까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16세기 때는 이제 대무역이 발달됐거든요. 특히 중국의 그 영파가 있어요. 영파. 강남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은 교육이 상당히 활발했기 때문에 중국을 장악해서 뭔가 무역을 독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이나 그런 내부의 봉건제, 이런 학대 등등해서 보냈다는 게 요즘엔 더 힘을 싣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부산 총사였던 정발과 동네 부사였던 송사영이 나름대로 잘 싸웠죠. 부산진이나 동네에서. 그렇지만 이제 실패했고 그 당시 중앙에 출전한 이제 뭐냐면 신립장군이 춘조에 배수진을 쳤어.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재승 방난체조 바뀌었죠. 울묘해변 때. 그런데 이제 배수진을 친 이유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원래는 조종해서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하는 게 뭐예요? 원거리 그 활 잘 쏘잖아. 그러니까 조종이 상당히 맞게 좋았거든요. 그 일본 애들도 공성전에서는 조초사기가 좀 불편해. 근데 이게 안 맞고 거기에 이제 조종을 포기하고 그 배수진을 쳤거든. 근데 이게 큰 실책이었죠. 김하병을 공격했다가 그 일본군의 조총사격, 그러니까 3연료해가 교대로 발사하는 그런 보병 부대에 의해서 격파가 되죠. 결국에는 이제 뒤에 뚫려가지고 왜군이 서울을 향해서 이제 파죽지세에 올라갔고, 근데 조선은 이 조총으로 훈련된 왜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서울을 버리고 몽진을 떠나게 돼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200년 동안 평화기만 있다 보니까 군사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래서 진간체제에서 재승막내체제로 바뀌고 그냥 군적 수포제에서 받은 면포들을 군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뭐죠? 그냥 다른 경우를 써. 그러니까 실제 병력들이 별로 없었어. 자, 하여튼 결국에 20일 만에 서울이 입성되고 계속 평양으로 공격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선조는 의주까지 가서 중국에 망명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의외로 이제 평양까지 가다가 그 당시 그 일본군이 멈춰요, 거기서. 그 멈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있던 보급용 문제 때문이죠. 예. 자, 육지에서 참패를 반해서 해전에서는 도초의 왜군을 섬멸하고요. 그리고 자도사였던 이수신이 그 이끄는 전라도 수군이 태종 때 왜구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거북선을 개량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아까처럼 했지만 태종 때 왜구에 대비해서 거북선을 개량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고 예전에 판옥선 있죠. 영종 때 만든 판옥선을 뜯어내서 거기에 뭐냐면 철갑을 입었던 철갑이라든지 목갑인지 하여튼 그걸 만들어가지고 대항을 한 거죠. 네, 돌격선을. 이건 좀 잘못된 거야. 예. 그래서 외구의 거보다 우선 하포를 설치해서 옥포, 당포, 그 다음에 당항포, 부산포 같은 큰 전가를 했다. 왜구도 하포가 있었어요, 대포가. 근데 이상하게 그 왜군들은 그 전국시대부터 조총을 쓰면서 대포는 잘 안 썼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대포는 뭐가 많이 드냐면 하약이 많이 들어. 하약. 근데 이제 하약의 주 원료가 뭐냐면 초석이거든요. 초석, 유황 이렇게 해서 만드시잖아요. 이 초석을 그 당시에 초석 산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저쪽 멕시코, 그 다음에 칠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역밖에 없었거든요. 자, 인도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중국과 교육을 잘하잖아. 막혀있잖아. 그러니까 초석을 잘 구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초석을 구하지 못하니까 하약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약은. 그러니까 대규모 하약이 필요한 대포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써도 할 수 있는 조총이 오히려 더 발달됐어요. 근데 이게 크게 실수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해군에서 깨지게 되고 대포를 이제 개발을 잘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참고로 현재는 초석을 안 쓰죠. 암모니아를 뭐냐면 압축해서 질산칼륨을 얻어요. 이 초석이 질산칼륨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독일이 개발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왜냐면 독일은 식민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과학기술로 메꾸려고 했거든. 그래서 생각해서 암모니아를 압축해가지고 대량으로 질산칼륨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얀물을 쓰게 된 거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옥포나 당포, 당항포 같은 곳에서 이제 큰 전가를 했고, 특히 이제 한산도 대첩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하깃지를 통해서 이제 한산도 대첩에서 했고, 크게 이겼고요. 이들을 통해 수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잡았고, 수국에 침공했던 왜군의 작전을 봉쇄했고, 전라도 곡창지를 보존할 수 있어. 이거 꼭 외워두세요. 한산도 전투의 어떤 전략적 의미. 자,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는 유생과 농민들 의병 봉기를 쭉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병 봉기 내용이 있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진주에서는 김시민이 적군을 격퇴했고, 그때 이제 1차는 이겼지만 2차는 졌어요. 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경도 지역에는 정군부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 사람 좀 이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주로 유격 전술을 이용해서 왜군의 군사 행동에 크게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군의 승리와 의병의 활동으로 이제 전세가 반전하고 있을 때 이효성이 이끌었던 명예 원군이 도착해 평양을 탈환했고, 그러나 이들은 왜군을 추격하여 서울에 육박하던 중 벽제관 전투에 대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평양으로 되돌아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왜군의 하의를 매주하겠다. 그리고 권유는 이제 행주산성에 운거에 있다가 명군이 평양에 퇴각하니까 고립되어 왜군을 공격을 받는데 격정 끝에 수배가 넘는 왜군을 겪고 대승을 거두는데 그때 크게 대승을 거뒀던 게 알려지기는 여자들끼리 행주에 싸가지고 공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아가 신기전이나 비견진천내 같은 하얀무기 때문에 크게 이긴 거야. 예.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하얀무기 기술 측면에 볼 때는 우리가 더 발달됐어요. 근데 일본이 조총에서 개인 무기가 이제 많아서 또 훈련이 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발달된 하얀 무기를 대포 같은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못했어. 그렇지만 이제 전쟁하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걸 이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항해로부터 뭐도 받아들여요. 조총을 만드는 기술도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전후에 조총을 많이 찍어내.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그 광해군 때는 그게 피폐함에도 조총 부대를 5천 명까지 유지했는데 그 5천 명이 강호님이 이끌고 가서 다 죽었죠. 다 날려버렸죠. 그래도 계속 이 조총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들어가면 일본이나 중국보다 이 조총을 만드는 기술이 더 월등했어. 예.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나중에 우리나라 걸 수입해 가요. 일본과는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그쪽은 전쟁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총이나 대포들 못 만들게 또. 왜냐면 괜히 그거 만들었다가 다이무드 개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역전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에 넘어가서 조선과 명나라 왜군들이 이제 뭐냐면 하일레다 결렬돼서 일어난 게 또 정유재단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도 군비를 새로 갖추고 명과 협동해서 적군을 요격하고 왜군을 공격이 전과 같이 활발하지 못했다. 이때 왜군은 직선까지 이제 북상했지만 곧 반격을 받아 퇴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파직되었던 이순신이 복직돼서 명랑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했다. 풍진수군이 이제 정사니까 7년간의 전란이 막을 내렸죠. 예. 자, 그 외단의 영향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개까지 기출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7년간의 전란으로 조선에 입은 피해는 막대했고요. 일단 인구가 감소했고 대대적 유망, 농지의 참단 항폐, 그래서 밑바닥부터 붕괴됐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전국의 경장 면적은 종전의 3분의 1에 못 미쳤으며 외구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경상도 경우는 6분의 1에 불과했다. 자, 그래서 질병이 만연하고 또 야간도 손실되고 신분제가 해이돼가지고 그 다음에 노인문서가 많이 소각되고요. 그 다음에 납속제가 실시해서 수직과 면천을 해줬다 등등등 있고요. 문해하실 소실도 되게 많았죠. 경복궁 군종이나 뭐 불국사 같은 것들이 이제 했고, 그래서 사고의 실록도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는 다 소실되고, 그 다음에 전쟁 하다 보니까 전쟁은 되게 발달됐어요. 전쟁 무기나 전술은. 그래서 그 절강법법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척강계가 썼던 절강법법이 이제 새로 도입됐고, 비견 진천내 같은 하차들이 신무기가 개발됐다. 자, 그리고 임진왜란은 국제정세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명청교체에 발탁이 됐고, 일본에서는 그 당시 서북 지역의 영주들, 그러니까 간서 지역의 이제 영주들, 대표적인 도쿠가 이에야스죠.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병력이 이제 전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고, 나중에 세키카 하지 전투 이후에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에도 막고를 열죠. 그리고 조선에서 이제 약탈했던 서적, 할자, 도공, 이런 걸 바탕으로 주작을부터 학문과 문화예술들이 발달됐는데, 특히 이제 이 서적, 성리학이 그때 유입이 되더라. 그래서 원래 일본은 성리학이 가마쿠라 막고 때부터 유입되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때는 주 선종의 틀 속에서만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통 성리학이 도입되기 시작한 건 에도 막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야. 그래서 그때 이제 이항의 직계보다는 이항의 제자가들이 강항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 성리학을 후쿠자 유키치인가? 하여튼, 뭔데, 후쿠자 유키치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는, 하여튼 그 사람에게 전파시켜 줌으로써, 성리학이 이제 일본에 전파되고, 오리지널 성리학이, 이것이 간악화 됐죠. 예. 근데 예전에 말했지만, 일본의 성리학은 뭘 강조한다고 했죠? 상하 질서를 강조해. 자, 하여튼, 이렇게 성리학이 이제 강조했고, 도자기 같은 게, 아리따 도자기가 되게 유명하죠? 명청 교체기 때 명나라가 이제 수출을 못하니까 도자기 수출을 이 도자기 시장을 장악했던 것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부터 이제 뭐냐면 기술을 배워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출했다. 17세기 이후부터는 일본의 도자기가 세계 도자기 시장을 장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통신을 파기해서 결국에는 이제 수군을 맡게 됐다. 병자원을 보죠. 자, 외단 중에 명예세를 벗어난 여진종은 강대한 세력을 성장하여 마침내 후금을 건국하고 명을 압박했다. 자, 조선의 선조를 뒤에 이어서 즉위한 강해군은 내정과 외교에 훌륭한 솜씨를 발휘했고요. 그는 주제학적인 산임 정치가 부국 강경을 무력하다고 보고 북인을 등용하여 정통 주자학자를 비판한 가운데 성각과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한 한편 전쟁에 피폐된 산업을 재건하고 국가 수익을 확대해서 양전사업과 호적 정리를 했다. 또 외교에 있어서 왕조 교체 대륙 정세를 간파하고 신중한 외교 정치를 했죠. 이게 중립 정책이라죠. 그 예를 든 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강해군이 강옥리배학은 1만 명의 군사를 주서 출병케 해서 형세 간만에 항배를 정하도 밀령을 내렸다. 이거는 좀 약간 연료실 기술의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연료실 기술에 보면 이제 항복하라고 이제 한 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항배는 정한다보다는 최소한의 피해를 통해서 적당히 해라.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후금의 합행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인조반정으로 강해군이 퇴위되면서 북인 대신에 서인이 집권되면서 친명 배금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모문영이 철사의 가도에 주둔하고 요동지방 회복을 꾀한다는 데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간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간의 난은 예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간의 난 중에 이제 그 자녀 세력들이 또 청에 가갖고 뭐라고 하니까 후금이 이제 형제의 매역을 내세우면서 또 명예 연결 경계하면서 일으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정묘호란이요. 그렇지만 이제 정묘호란이 평산에 이르니까 후금이 또 형제 매역을 맺고 조공과 국경의 간모역을 조건으로 철군하게 되죠. 그 다음에 후금은 태종 때 국호를 청으로 건치고 조선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강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선이 반발하게 되고 그래서 청나라 태종이 직접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는데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군이 쉬어도니까 남한산성을 이제 가게 되고 남한산성 포위 도중에 인조가 삼준도에 가서 항복의 예를 취하게 되죠. 이때 이제 조건으로서 조선은 청의 요구대로 청에 대한 신뢰를 취하고 조공을 약속하는 한편 명가 당교하고 명이 실 때 원병을 파견할 걸 약속하게 되고요. 이때 두 명의 왕자가 인질로 잡혀가고 주전파 관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게 되죠. 자, 두 번의 혼란으로 청군에게 유리한 서북지방은 급식하게 이제 항폐화되고 소중화도 이제 자초했던 조선의 자존심이 실추되고 되죠. 그래서 청에 대한 적개심이 충족되고 호종 때 북벌 국시를 계획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정책은 이제 국왕의 친위군과 수도 경비의 군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고 실제로 이제 이 북벌론은 18세기 들어가면서 북항론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다음 넘어가서 양반 체제 개편을 볼게요. 자, 참고로 제가 이제 좀 약간 그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한 통이 좀 내용이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거니까 다 보긴 하는데 나중에 교과서하고 그 특강은 못 볼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특강은 각자 보시고 조선 관련돼서 이거 끝나자마자 뭐냐면 근현대서 넘어갈게요. 그 근현대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재교육 있죠. 딱 천재교육 하나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천재교육만 봐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천재교육하고 그 다음에 동양사나 서양사도 이제 많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9월달에 끝내야 되니까 일단은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양사 개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근대사를 보고 근현대사는 그 한의중을 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한의중 내용을 정근대에서 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서양사는 서양사 개도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냥 쭉.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은 나중에 이제 다른 책에 있는 건 좀 제가 부연 설명하고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국주에 정비됐던 조선의 정치 군사 제도는 15세기 후엽에 해이해졌다가 양날을 거치면서 대대적 개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17세기 조선은 모든 면에서 양관 체제가 개편되고 새로운 시대인 후기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정치기구로서 이제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고 오군영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죠. 자, 비변사는 이 말 그대로 뭐냐면 병방을 관리하는 그 간청이에요. 그래서 이 중종 때 그 설치된 기관으로서 원래는 중종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변사 재상이라 해갖고 그 변경의 문제를 아는 관리들이 모여갖고 일종의 협의회 같은 것도 있었어. 그 협의회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 비변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삼포 외단을 계기로 해갖고 비변사가 만들어졌죠. 임시기구로서. 그러다가 그 당시 을묘 외변을 계기로 비변사 상설화되고, 그다음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갖고 이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같이 논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일반 서정일물 서정 여러 가지 그 뭐냐면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점점 힘이 커지고 세도 정치기 때는 지방 인사권까지 장악하죠. 결국엔 대원권 집권하고 나서 해체됐다. 네. 자, 그리고 군사제도 개편도 이제 불가피했는데 초기에 정비했던 오이제가 전란 이전에 이미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외란 때 당하에 결정적으로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제 외란 중에 그러니까 잠깐 후식기가 있었다고 했죠. 그 당시 이제 명나라하고 그 당시 또 심유경 그 명나라 심유경과 고니시가 서로 이제 뭐냐면 회담하는 기간이 한 4년 있었잖아요. 그 도중에 이제 뭐냐면 군제 개편을 해요. 그래서 1594년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포수, 사수, 그 다음에 살수 그렇게 이제 삼수병을 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구 방어에 탁월한 효과를 넘겼던 명예 절간복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죠. 그래서 그 당시 남방군들이 와가지고 큰 하작을 하잖아요. 하얀 무기를 무장한. 그래서 그 당시 하얀 무기를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불랑키포나 홍위포, 그 다음에 원앙진 같은 진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준 오군영이 설치됐다. 지방에서는 소고군이 설치되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천민화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오군영 설치 시기가 좀 정리해놨네요. 누가 훈련도가 충무청, 수호청, 어용청, 금이영. 그래서 마지막 금이영 때 이제 금이영 때 전개된데 이 오군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오이처럼 일괄적인 어떤 기획 의도 아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소고군도 있고 금류봉도 있고 등등 다양한 구성원들 보이고 있다. 자, 하여튼 이 내용들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오군영은 일정한 계획 아래서 일률적으로 평생된 것이 아니었고 소속 군사의 성격도 한결같지 않았다. 각도의 농민들은 번상할 경우에도 있었고 모병에 의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나 양나라의 진정된 신분제의 붕괴와 부역제 해임 그리고 수치체의 변동은 변상변제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했고 결국에는 모병제 중심으로 전환하게 됐다. 그래서 정계의 병동일치제는 이제 완전히 청산되고 모병에 의한 군제로 전환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당정치의 성수를 보는데, 자, 선조 초에 이제 동서분당으로 시작된 사림의 분당 정치는 서인, 남인, 북인으로 정립하는 형태가 진행되다가 외란 이후에 이제 주전론 입장에 북인이 우위세를 점하죠. 특히 이제 북인은 조식계통이 이제 대북계통이죠. 이 대북들이 그 당시 강해군의 그 분주활동에 같이 참여하면서 의병쟁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강해군이 집권하자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있다가 이제 북인들의 이제 그 구성원들 쭉 보시면 되고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선조 말에 여러 갈래에 분파된 탁소 부인 유영경의 1인 정종으로 진정되었지만 강해군의 이제 직위계고 대북 정권이 수립되죠. 이 대북은 그 처음에는 좀 정치를 좀 잘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독재를 하게 해요. 대북이 독재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그 인조반정으로 끝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대북 측에 자신의 학문적 정통성을 학문화해서 조식을 높이고 이현적과 이양을 평화시키는 혜택 변천소를 올리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설명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제기함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살인대 지지를 상실했다. 이 대북이 이제 소수파였는데 좀 무리한 거야. 자, 그건 이제 서인과 남인은 방목이 심화되고 집권의 기반을 점점 좁혔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이제 강해군과 대북은
새로운 왕이 옹립의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죽였어요. 임해군하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계모인 이목대비를 유폐시켰죠. 예. 그래서 항상 그 강해군은 정통성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 이목대비가 계비군 이목대비가 그 전문단에 들어갔거든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애를 딱 낳는 거야 영창대군은. 그래서 선조 입장 때는 강해군을 예전부터 탁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막 좀 시기한 것 같아. 공도 세우고 그 당시 명나라한테 이제 뭐냐면 그 강해군 칭찬만 들으니까 넌 뭐 했냐? 도망가기만 했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그 인목 대비에서 이제 영창대 보니까 얘한테 이제 더 관심이 갖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 지가 불안하잖아요. 자기는 세자지만 영창대군이 오히려 적통이잖아. 근데 영창대군이 때마치 이제 그러니까 인조가 그 선조가 죽을 때 때마치 나이가 좀 어렸어요. 영창대군이 결국에는 이제 강해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강해군 입장 때는 영창대군을 죽여야지 언젠가 이제 자기의 반대파들이 영창대군에 직혀돼가지고 이게 세력을 키우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영창대군을 이렇게 죽였다고 해요. 자기가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 인조 그 강해군 실력에.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학자들은 죽인 걸로 보고 있어요. 영창대군. 임해군은 굳이 죽일 필요 없었는데 임해군은 평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거 술 먹고 해가지고 또 일본군한테 한번 잡혔잖아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얘도 장자다, 서장자다 해갖고 죽인 거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극단적 수단을 동원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패륜으로 받아들인 거야. 예전에 이게 패륜이라 물론 패륜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태종이나 근사들에 비해 세조에 비하면 약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리학적 가치관이 일반화되고 사인이 집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서인이 주도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강해군이 퇴위하고 대북 정권도 물러나고요. 그리고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이 전개됐다. 이때 이제 서인들은 살인들을 등용하고 국혼을 서인계만 한다. 국혼은 뭐죠? 국혼은 왕비. 예. 그래서 왕비, 매척은 척신은 서인을 한다. 두 가지 원칙을 내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숭유살림, 국혼물신이라고요. 예. 그래갖고 숭유살림, 국혼물신. 이걸 이제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워서 서인의 전제를 스스로 경계하고 남인의 진출을 허용하는 비판세력 공정력 분당 정책 실현을 한 한편 그 가운데 국혼만은 서인이 독점해서 정책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예. 그래서 분당 정치가 극대화된 시기가 언제냐? 이 인조 반정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요? 예성 농제까지. 예. 근데 그런 것이 깨지게 된 것은 한국 정치 넘어가서 깨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서인들이 이러한 정책 대치에 성공을 거두어 이후 현종 때 그러니까 약 600년 동안 서인의 우위와 비판세로서 남의 공정지지가 유지됐다. 그래서 이제 남인의 성경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이것이 이제 폭발된 논쟁이 예속 논쟁이죠. 그래서 예속 논쟁은 이제 호종과 그다음에 호종의 그 며느리, 그러니까 호종의 며느리한테 호종비를 죽었을 때 그 계모였던 인조의 계모였던 그 자의대부의 복상 문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거쳐서 했죠. 그래서 1차 예송 같은 경우에는 서인이 이겼고 2차 예송은 남이 이겼죠.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 참조하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을 보죠. 자, 이와 같이 예송을 중심한 분단 간의 대립은 성리학을 지배 인용하는 살인 정치에 있어서 자, 예의 문제는 모든 사회 질서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타격을 받던 분당적인 필연적 결과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소수당의 존재가 허용되고 그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견제가 가능한다는 점에서 분당 정치의 원칙을 충실시켰던 사태이다. 그래서 조선의 분당 정치는 선조 때를 비롯한 강해군 때까지 가도를 거쳐서 인조 반정 때, 현종 때까지 원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송 문제의 의미는 이 예송 문제는 단순히 예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걸 둘러싼 서인과 남인과 어떤 학연, 현실 인식 문제, 사회 개혁 방향 이거와 또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예송 문제를 통해서 그 결과 상대방을 패한 측을 남겼죠. 야당으로. 그러면서 뭐냐면 분단 정치의 어떤 그
약간 절정기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할 게 뭐냐면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정치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16세기에서 되게 보면 언제까지? 19세기까지. 그러니까 학자들은 조선 정치 정치사를 5시기로 나눠요. 분당 정치 논의가서. 그거 외에는 살인 정치론도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교과서와 통론에 있는 분당 정치 논의에 입각해서 5시기로 나누는데 자 앞에서 얘기한 건 선조 때부터 강해군까지. 이 분당 정치의 이제 뭐냐면 가도기. 가도기 시작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인조반정부터 해서 그 한국 정치 전까지 중간에 뭐가 있었죠? 예송동쟁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분당 정치의 뭐냐면 절정기. 이건 상호 공존을 인정했죠. 남인과 그 서인 간의 상호 공존을 인정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시기가 뭐냐면 한국 정치예요. 숙종 때죠. 세 번에 걸쳐서 한국 정치가 있었죠. 요때가 이제 분당 정치의 말패기. 그래서 이제 외척이 이제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살인들이 이제 사사가 다발돼서 상대 분당을 인정하지 않고, 예.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뭐냐. 자, 왕권에서 이걸 좀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탕평 정치가 시작해요. 탕평 정치. 영종종 때 그 탕평 정치가 시시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세도 정치이죠. 세도 정치기는 한국 정치가 일당 독재였죠. 근데 세도 정치 일당이 이제 아니야. 당이 중심이 아니라 분당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가문이 중심이야. 몇 개 가문이 중심에서 일문 독재를 하죠. 특히 안동 김시대 등이 독점하는 그런 게 5단계로 나눠졌어요. 예. 그래서 이 분당 정치는 이제 그 분당 정치의 주 내용은 요런 그 흐름들이 단지 정치적 형상이 아니라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다고 했죠? 사회 경제적 형상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당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 이걸 당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단쟁이 아니라 성리학적 가치 질서를 잘 구현하는 상호 공존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분당 정치다. 그 절정기가 뭐다? 그 예속 논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선의 정치가 망치게 된 거는 너희들이 말하는 당쟁이라 부르는 분당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분당 정치가 파멸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세력분열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냐면 세도 정치 때 이렇게 정치가 망해진 거다. 망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당 정치론은 일본에 뭘 비판하기 나온 거야? 당파성론. 이런 것들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분당 정치고 이거에 따라 이제 뭐냐면 분당 정치론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볼 수가 있죠. 자, 둘째 예송의 결과 집권한 남인은 상대 당인 서인에 대한 차별을 둘러싸고 간원 임장을 대입해서 청남과 탕남으로 나눠지고 그때 온건론제 탕남이 우세한 가운데 서인의 극단적 타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서인의 일부가 정권을 장려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 세력의 공존을 생명화하는 분당 정치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 분당 정치가 이제 말피화된 게 숙종 6년에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하는 경신 대한국 대추출이죠. 예. 그래서 복송군 등 그 뭐냐면 왕자들 반란을 그러니까 종실들 반란을 핑계를 갖고 이제 남인들을 대거 숙청해요. 서인들이 집권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 두 개로 나눠져 소론과 노론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지고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나중에 갑술한국 이때 이제 본격화되죠. 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때 이제 집권한 서인들 경신한국에 집권한 서인들은
철저하게 남인의 재기를 막으려고 그는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이나 윤후 이런 사람들을 주사했죠. 특히 윤후는 그 당시 송시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예. 예전에 그 젊었을 땐 절친이었지만 나중에 갈라지죠. 그래서 서로 이제 하면서 윤후가 그 당시 마국간 논쟁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공자의 내용에 마국간이라는 논쟁이 마국간이 있는데 그 서다를 이제 그 얘기를 그 주자가 해석과 달리 뭐냐면 윤후가 이상한 자기식 대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너가 토치를 달 수 있냐 주자의 말에 그래가지고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요. 그 최근에 그거는 요즘에 그 학원 가면 빠순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뭐냐면 그 듣는 그 학원 강사 욕하면 사이가 나빠지잖아. 나 왜 사이가 나빠진지 모르겠는데 그 음악과 가보니까 제가 음미체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음미체 가보니까 뭐 유뭐뭐 땡땡 선생이 되게 유명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유뭐뭐 땡땡 선생에 대해서 뭐냐면 막 욕설을 하고 비판하면 막 그 밑에 이제 빠순이 올라가고 거의 빠순이돼요. 음악은 여자분들이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자기끼리 싸워. 난 이해를 못하겠어.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최근에 그걸 보니까 조선사에도 보이더라고. 송시영 입장일 때는 뭐냐면 그 이 주자를 욕하는 거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빙의로 해갖고 이제 사이가 안 좋다가 경신왕국 때 그냥 숙청을 시켜버린 거지. 그래갖고 그때 이제 윤호가 죽을 때 이제 알고 있거든. 경신왕국 핑계고 송시영이 자기 뭐냐면 안 좋게 생각해 죽인 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니 국가가 사대부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그만이지 왜 죽이냐. 하여튼 이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사한국 이후에 또 누가 죽어요? 그 보복으로 송시를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결국에는 이 사사가 빈발했다. 사사라는 것은 사약을 먹고 죽는 거야. 그래서 사약을 먹고 죽는 사람은 사대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왕족들이나 일반민들은 교용이나 차명이지 이렇게 특권을 이렇게 사약 먹고 죽은 경우는 별로 없어. 거의 사대부야. 신분이 사대부일 때.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사사가 빈발하고 외측의 정치적 비중이 상승되면서 전쟁의 초점이 왕위 계승 문제에 초점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왕위 계승에서 누가 집권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어떤 당이 독점하는 그런 형태가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충성의 대상도 달라지죠. 그게 의리론이죠. 그래서 의리론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의리탕평을 내서 하나 통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정조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전국은 치열한 전쟁을 일관돼서 1689년 남인계통의 시민 장씨가 이 출산한 왕자를 고도 세자로 책봉하죠. 그것도 곧바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원자 책봉을 해. 원래 이게 세자 책봉이 아니라 원민은 원자 책봉이에요. 원자. 그러니까 원자를 세자 책봉 그 전에 이제 원자 책봉하고 나서 좀 이따 세자를 하는데 하여튼 원자 책봉하는 과정에서 서인이 이제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죠. 이게 기사한국이고 이때 남인 측은 이제 당한 만큼 이제 갚아줘야 되잖아 사람이. 그래서 서인의 그래서 대대적인 수청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송시열이 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위 민씨의 복위 문제를 다시 둘러싸고 이제 서인이 들어서고 이게 갑술남국이죠. 그래서 서인은 또 보복으로 남인을 아예 이제 씨를 말릴 정도의 보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인들은 대거 몰락해갖고 어디로 가죠? 영남 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항방 계층이 되고 다만 이제 뭐냐면 좀 남아있었던 남인들이 있어요. 근기남인들. 근기남인들은 근근히 좀 이어가요. 그래서 정조 때까지 있어. 근데 정조 이후부터는 안 보이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 뭐냐면 갑술왕국 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서원 내에서 노동과 소론이 대립 양상이 전개됐고 원래는 소론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다가 예전에 병신처분 있죠? 예전에 설명한 그 병신처분에 대해서 다시 그 뭐냐면 노론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경종이 직위하고 나서 그 앞에서 그 경종이 신인사옥이 일어나죠? 예. 신인사화래요. 신인사화. 그래서 신인사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뭐냐면 다시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죠? 소론이한테 넘어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영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노론이 이제 즉위를 했지만 그 예전에 영조는 노론을 통해서 즉위는 했지만 노론한테 힘을 처음에는 모아주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정미항고 계기로 해서 뭐예요? 소론이 다시 즉위하잖아요. 집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론, 이때 소론은 죽는 소론이 아니라 완능 소론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뭐냐면 균형을 맞추다가 나중에 이제 말기 때 들어가면서 다시 노론한테 힘을 몰아주죠. 예.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건 나주 개서 사건이나 무슨 사건이고, 그 뒤에 이제 신축 항복을 계기로 해서 다시 시파와 벽파로, 나눠주죠. 예. 그래갖고, 그, 신하변이다. 하변. 예, 신축 하변에, 제가 말이 았는데 하여튼, 그걸 계기로 시파와 벽파가 나눠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분당 정치의 붕괴와 그 노론 중심의 일당 정치의 추세 속에 정권은 몇몇 변열 가문에 의해서 농단되고요. 지배층 사이의 종래 공론에 의한 그 분당보다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현재했다. 또 중앙의 정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정계에 배제되어 지방 세력화되고 이런 지역이나 서현 또는 학파 당파를 연고주 낙항해서 서원을 건립하고 이 서원은 원래 이제 선원을 모시는 것인데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사후가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했지만 지방이 낙향된 그 사림들은 저 영남 사림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좀 나는데 권위를 유지하려면 자기 조상을 받들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종의 서원이 사후화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원화되는 그런 형상들이고 서원이 남서화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숙종이나 영족 때 막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특정 가문의 선조를 봉사하는 사후가 혼돈돼서 폭발적으로 남서됐다. 이게서 이제 이게 시험문이 나오는데 갑술왕국 이후 5, 6년 사이에 남인의 본거지였던 경상도 지역에 특히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분당 정치의 말피적 형상으로 나타난 극단적인 전쟁과 일당 정치의 추세는 분당 간 세력 균형에 의해서 안정될 수 있었던 왕권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다음 경종 뒤에 이어 이제 영조는 노론의 전제를 방지하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원과 남인들의 일부를 고루 등용했죠. 주로 그 준론 세력이 아니라 완론, 좀 온건파들을 등용했어요. 그리고 그 노론 세력들은 서로 또 뭐냐면 외척 가문끼리 뭐냐면 또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뭐냐면 외척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있고 이어서 정조는 장용을 설치하고 군권을 장악하고 규장각을 설치하고 우문정치를 포함하면서 번뇌를 억제했다. 요때 정치는 정조는 각파의 온건파가 아니라 준론세력, 간격파, 대의명분, 의리를 뚜렷하게 하는 세력들을 등용했죠. 외척을 배제한 채. 따라서 이런 탕평을 이제 중론 탕평이죠. 그래서 정종 때 탕평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혼란했던 정국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해. 그 영감이 좀 약간 다혈질이거든요. 통제를 못하고 막 맨날 징징 짜고 막. 근데 정조는 왜도 다혈질이지만 나름대로 균형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이걸 정쟁화 시켜가지고 연산군처럼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하진 않았어요. 적당히 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노론세력, 노론벽파, 그 다음에 남인, 소론 이렇게 균형 있게 정치를 했다. 이런 것들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근데 영종주의 탕평정책은 분당 정치의 말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었다. 다만 강력한 왕권으로 정파 간의 극렬한 다툼을 억누르는 게 불과했고 또한 실제 분당 간의 완전한 균형이 이루지 못했으니 영조 직후의 탕평 원리에 따라서 노동과 연립하여 소론이 그 내부의 강력파에 의해서 2인자의 난이나지 무신의 난 그리고 나주 개서 사건을 거치면서 점점 입장이 약간 노론의 우세가 두드러졌던 것이다.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쓴 것 같아요. 나주 개서 사건은 맞아요. 근데 그 이의전의 난을 계기로 오히려 탕평 정책이 더 강화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달 유지됐던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이의전의 난은 좀 틀려요. 이거는요. 예. 자, 이러한 노론의 일당한 소지는 영종조의 강력한 왕권 밑에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정조에 대해 이제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자 꼭 세도 정치의 파행적인 정치 형태가 나타났다. 그래서 숙종 때부터 영종조까지 중앙의 권력을 막 집중을 시켰죠. 그런데 그걸 컨트롤 왕이 숙종, 영조, 정조는 컨트롤 됐어.
근데 이것을 이제 컨트롤 못하니까 누가 컨트롤하는 거야? 이 중앙 권력을. 세도 정치가가 컨트롤하게 되고 오히려 이걸 매개로 강력한 중앙 권력을 통해서 지방을 긁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옥죄는 거야. 그냥 가정주고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세도 정치기 때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치체제 개편을 볼게요. 자, 수치체제 개편은 이제 보면 이제 이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눠지는 조용조에서 다 나눠죠. 조세는 영정법. 그 다음에 용은 이제 요욕이나 이제 있는데 요욕과 군역인데 군역은 뭘로 개편되죠? 군역법. 그 다음에 공납은 뭘로 개편되죠? 대동법. 그 다음에 요욕은 요욕과 이제 공납과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납이 대동법이 바뀌면서 요욕도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직접 동원하는 체제에서 요욕세를 걷어갖고 고용하는 체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16세기 이후에 해이되었던 수치제도에는 양날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무너져 버렸고, 따라서 조선 정부는 재정 수익의 확보를 위해서 전제 및 전세, 공납제, 부역제 같은 모든 조세제도에 대한 개편을 감할 수밖에 없었다. 자, 두째 전란 후 토지, 인정, 호구 등 모든 걸 파괴하고 감축시켜 17세기 토지제도 및 조세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양난 후에 제일 중요한 게 농경지 항폐야. 버려진 농경지가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죠. 조세들. 전제가 물론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규모 양전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간 사업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개간을 하면 몇 년 동안 면세권 주고 소유권도 갖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원래 정부의 의도는 자영농민들이 와가지고 일반 농민들이 와가지고 개간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실제로 개간을 하려면 인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왕실, 정부기관, 그 다음에 양반들, 등등이 이제 주도했어. 물론 상인 농민 이런 사람도 이제 개간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왕실이나 각계 간층, 각급 간청이나 양반 토호들이 지배층을 중심이 되었으며 개간에 부여된 각종 혜택도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자, 또한 정부는 농토 확대와 더불어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하게 돼요. 토지 대장을 작성하고 양안을 작성하고 은글 찾아내서 양안을 이제 세월을 증가시키는 의도였는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왜 안 됐을까요? 자, 많이 찾아냈긴 했어. 근데 그게 이제 토지 결수가 증가됐긴 했거든요. 근데 토지 결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전세 수입은 그렇게 증가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여기 나와 있지만 되게 이제 권세가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왕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런 면세주 이제 설정을 해서 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 그래서 전세 수입은 예전에 말했지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양반지주하고 연결돼 있고 권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 세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전세가 아니라 공납이에요, 공납. 자, 하여튼 이러한 토지 개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의 수익이 크게 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됐죠. 너무 복잡하고 또 전란 후에 농지가 항폐화되고 농민이 궁궁하고 그 다음에 양반 지주에 확대되면서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하죠. 예전에 말한 영정법은 1개월당 4두에서 6두 체하기를 하는 거죠. 전분 6등법하고 연분 9등법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전분 6등법이 아니거든? 연분 9등법이에요. 연분 9등법. 자,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이제 양전 사업을 할 때 인조 때 무슨 것들을 했냐면 수동이축법에서 뭘로 바뀌었죠? 양척 동일법 바뀌죠. 근데 이게 이제 제도화된 것이 언제냐면 호종 때요. 이때는 행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보면 되고 뒤에 넘어가서 근데 이제 전세 개편을 했지만 영정법을 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됐어. 왜 안 됐냐면 일단은 이 당시 은결이나 이게 누적된 토지도 많았고 면세지도 많았고 이 전세를 납부할 때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소모비, 보충비들 부과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자연소모위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는 보관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통풍도 제대로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쥐들이 많았어요. 쥐. 그래서 쥐들이 갉아먹어. 그래서 그거는 보충할 필요가 있었어요. 운반할 때 이게 새는 게 많았죠 또. 그 당시 교통이 불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는 것도 많고 되게 좋은 걸 통해서 운반하는데 대개 보면 안흥랑 지나갈 때 파손된 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이렇게 파손되고 없어졌다고 해요. 일본에 파손된 것도 있고 진짜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걸 또 뭐냐면 보충하려고 또 건고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액수가 전세 자체보다 훨씬 넘어갔고 법정 액수가 더 많았다는 거. 그거 외에도 남부 5도의 부가도 지세에서 삼수미세가 있고요. 그래서 1결당 2기도 돼갖고 이 전세에 포함시켜서 걷고 원래 전세는 누가 걷는 거죠? 지주가 걷는 거죠. 지주가 내는 거죠. 지주. 당연히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지주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소장민들에게 전가를 시켜요. 예. 그래서 소장민들이 전세를 냈다.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 자, 대동법의 시행을 보자. 대동법은 공납하고 관련됐죠. 이 대동법은 제일 왜 실시한 배경은 그 박날 피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대동법을 실시했는데 대동법은 강해군 때부터 실시해가지고 숙종 때 완성이 됐어. 그래서 거의 100년 동안 실시를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박람업자들이나 양반 지주들 반대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박람회 피해를 조정해서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는 논의는 이미 외단 전부터 이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검토했던 건 대공수미법이죠. 그래서 공문을 미국으로 걷는 거죠. 그래서 유성룡이나 뭐 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주장했던 건데, 자 그런 논의를 배경해서 이제 있었는데 이런 논의가 일어났던 거는 15세기 후반에 유통경제 성장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 살 수 있으니까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통경제 발달했다고 해도 17, 18세기 때 좀 발달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17, 18세기 때 이제 더 발달되니까 이제 물건을 그 시장에 살 수 있으니까 굳이 그걸 공납물로 해가지고 받을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대동법이 이제 이용희의 주장에서 대동법이 이제 실시를 해서 순차적으로 100년의 시간을 거쳐 실시를 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대동법의 이제 내용이에요. 대동법 하에서는 공물을 각종 헌물 대신에 뭘 통해서 걷죠? 쌀을 통해서 통일에 징수했고 가세의 기준도 가호에서 호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었죠. 예전에 조선전기 때는 요역이나 공납에서 이제 기준의 문제점이 있죠. 호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토지 결수를 기준해서 호를 잡았어. 그러니까 토지 결수가 많으면 상등급 호, 그 다음에 토지 결수가 좀 적으면 5등급 호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기준이 가호인지 토지 결수인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토지 결수도 기준해서 이제 걷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의 1결당 미 12도만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종전의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고 우전 농민이나 연세 농민들은 이 부담에서 해방됐다. 물론 이건 일시적인 거고 실제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뭐죠? 전가돼. 예. 미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배, 포나 모, 솜, 전 이런 것들을 대신하도록 했고 특히 춘천, 전라, 경상, 항해도, 사도는 연해안과 상권을 구별해서 각각 미, 포, 전 이런 것들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쌀이 적게 나는 지역이나 저기 연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어부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쌀을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나 전으로 대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한 곳으로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게 가세함으로써 보다 합리적 세대로 발전됐다. 그리고 현물징수가 미포전으로 대신함으로써 조세의 급납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현물징수가 조세의 급납화와 연결됐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제 발전 과정 속에서 머지수로 호수 걷는 것보다는 뭘 걷는 게 토지 결수를 걷는 게 현대 근대적 세법에 가까워요. 재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조세 급납화 시행했다는데 이건 좀 약간 지금도 논쟁이 많아. 조세 급납화가 시행됐다고 이제 교과서는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설도 되게 많아요. 예. 자, 뭐 하여튼 대동법의 실시로 농민들로부터 거두어진 대동미, 포전은
일부는 지방 간의 경비도 유치되고 이걸 이제 유치미죠. 중앙으로 올리는 상공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치미보다는 상공미 수가 점점 늘어나서 지방 재정이 고갈되니까 여러 가지 또 잡세가 부과되죠. 자, 그래서 그 관리하는 기구로서 뭐죠? 선해청이죠. 이거 외워두세요. 조선시대 때, 뭐냐면 대동포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군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했던 제도가 선해청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기 분열되어 있었지만 선해청으로 통합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징수된 대동민은 물종에 따라서 지정된 공인들 이때 처음 나온 거죠. 대동 그 법이 실시되면서 공물가를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각 공방과 간청에 공급했다. 그래서 종전의 공방과 간청 권력 무계획적으로 했던 공물 조달이 선해청에 의해서 일원화되었다. 자, 대동법에 의한 이제 조세 급납하는 상품화폐 경제를 촉진시켜. 이게 이때부터 이제 영향이 쭉 나오죠. 경제 영향. 대동법에 의한 조세 급납하는 상품화폐 경제를 촉진시켰다. 여기 촉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게 아니라 이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는데 대동법 대동법이나 공인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더 촉진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대동법이 시행돼서 공인들은 정보 대가를 받고 간청 수용물을 조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인들이 누굴 지배해요? 선대제를 통해 수공업을 지배를 하게 돼. 그래서 왜냐면 공인들 입장일 때는 값싼 가격으로 조달받는 게 낫겠죠. 그래갖고 공가 자기도 뭔가 이득이 나와야지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동세를 받으면 대동료를 받으면 그걸 100% 물건 사두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수고비는 받아야지. 그러니까 값싼 가격 뭐냐면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면 생산시설을 장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냐면 그 중에 일부는 물건 사는 데 쓰고 그 일부는 자기가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 자, 이들 공인은 상업자본가의 성장으로서 상업자본가는 뭐죠? 상업자본가는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 자본을 말해요. 반대로 산업자본은 뭐죠? 산업자본은 유통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 생산 있죠? 예, 직접 생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좀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상업자본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사 볼 때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뭐냐면 성장한 자본은 뭐죠? 상업자본이고 유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자본은 산업자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상업자본 다음에 산업자본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그 교과서에서 상업자본 잘 얘기해요. 뭐 경강상, 이집다, 뭐 도고, 뭐 등등 했는데 산업자본은 그냥 맹아만 보여. 어떻게 기술하냐면 독립수공업자들이 일부 존재했다. 그 정도 선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 공인의 상업자본가의 성장과 그 당시 수공업자의 상품 생산의 변신은 조선 후기 때 이제 사회 경제적 발전의 일면을 나타나 보인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균형법은 좀 쉬웠다 할게요. 요건요.